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정답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더 은밀한 스텔스 폭격기, 더 거대한 항공모함. 그것이 미국의 해답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정답이 역사상 가장 처참한 오답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학적 국방비가 아닌 사람에 의한 생존 의지가 진짜 무기란 걸 당당하게 보여준 나라. 낡은 공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곳.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외교사절단에 파견된 기술 자문으로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나토 방산 기획국에서 쌓은 15년의 경력이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이론이 무너져 내렸죠. 오후 8시 34분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전 상황실에서 전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궤적의 수가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아이언돔이 80% 이상의 요격률을 보이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요격률 62%로 하락. 이스라엘 장교가 외쳤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포화 공격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렸고 귀에서는 삐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분노였어요. 무력감이 아니라 분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한 명의 정보장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그가 건넨 것은 한국의 K방산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죠. 한국이라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펼쳐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공2 시스템은 6개 탄두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오늘 밤과 똑같은 포화 공격 패턴에서 유일하게 전체 공격을 방어해낸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자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프랑스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해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도 놀라운 수준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였어요. 아이언돔은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오늘 같은 대규모 공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썼어요. 그 해답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이튿날 저는 미국 본부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PAC-3나 사드 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대만 우선 배치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 군부에도 연락했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군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기상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자체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동맹이니 협력이니 하면서도 정작 급한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이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제안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욱이 전투기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방공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참모회의에서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언급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 장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아시아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됐나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1년, 프랑스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천공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이동형 플랫폼으로 생존성이 높고 다중 탄도 요격이 가능해요. 한 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이 정말 가지고 있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공이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축적된 기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서구의 기술만 신뢰하는 걸까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IT와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존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형과 기후, 그리고 적의 공격 패턴까지 모든 걸 고려한 통합 설계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다음 주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기술 도입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모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니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30여 개국이 도입했고 KF-21 전투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장관님, 현재 상황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3개월 내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 무기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때 한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 무기 도입하면 정보 공유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여전히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 공격으로 젊은 병사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장례식에서 한 어머니가 국방장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한국 기술은 안 쓰는 거예요? 신문에서 봤는데 더 좋다던데요. 그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을 벗어나서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밤새워 한국 기술 문서를 히브리어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쉽지 않았지만 나토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놀라운 건 한국 방산업체에서 이미 히브리어 자료까지 준비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했다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회의에서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죠. 한국의 천공투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협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레이더 추적 능력, 요격 성공률, 이동성, 생존성 모든 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했어요. 특히 다중 위협 대응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나요? 한 장군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70년간 실전을 대비해왔어요. 북한의 장사정포,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참모들이 진지하게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존심이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존입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방장관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간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입양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2주 후 이스라엘-프랑스 합동조사단이 한국의 안산 방산 기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으로 동행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나온 환영 인사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통역관도 군사기술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준비가 철저하군요. 프랑스 대표단장이 감탄했어요. 안산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어 개념을 설명해 주더군요. 천궁2는 단독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KM-SAM, 철매-II와 연동되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은 점이 아니라 면으로 방어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했어요. 이스라엘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가능한가요? 한국 측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릴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테스트가 될 겁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8개의 가상탄두가 서로 다른 궤적으로 접근했어요. 레이더가 모든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천궁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목표가 정확히 요격됐습니다. 8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장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한국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성 테스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말했어요. 천궁2 시스템이 순식간에 위치를 바꾸더니 다시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정형 시스템에 익숙했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거든요. 이동 중에도 레이더 추적이 가능합니까? 프랑스 기술자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동 상태에서도 360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 철학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오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낸 거였어요. 시연이 끝난 후 한국 측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프랑스 대표단장도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샬롯,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강력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미국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샬롯, 당신도 나토 출신이니 이해할 거야. 기존 협력 체계를 훼손할 수는 없어.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생존이 우선이지 않나요? 미국 시스템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검증된 기술이야.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해. 저는 반박했어요.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실전을 대비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미국 측은 완고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운운하며 압박을 계속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했던 나토 방산기획국 상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샬롯,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건 거 알지? 한국과 협력하면 모든 게 무산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급하다고 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함께해온 서구 동맹의 논리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작전 연동 시스템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의 방공 전문가들이 직접 이스라엘에 와서 운영 교육까지 담당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철학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군요.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기밀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생존은 선택이다였어요. 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은 이해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생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에서 저는 한국의 작전 설계 능력을 강조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무기 자체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전체 상황을 보고 최적의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통합적 사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썼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 생태계를 설계합니다. 며칠 후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샬롯, 당신의 평가서를 읽어봤어요. 정말 한국 기술을 신뢰하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장관님. 한국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예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세심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 기후, 심지어 적의 공격 패턴까지 모든 걸 고려한 맞춤형 설계였거든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이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네게브 사막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실탄 실험이 실시된 거예요. 저는 나토 참관단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천공투 시스템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정말 될까요? 옆에 있던 프랑스 장교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될 거예요. 한국에서 본 시연을 생각해보세요. 오전 10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동식 플랫폼 성능이었어요. 천공투가 시속 60km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가상 목표를 탐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목표 포착. 한국 기술자가 외쳤어요. 레이더 스크린에 여러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천공투는 이동 중에도 완벽하게 목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는 기만탄 판별 능력이었습니다. 실제 탄두와 가짜 미끼를 섞어서 발사하는 실험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기만탄 3개, 실탄 5개 접근 중.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천공투의 레이더가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시스템이 정확히 실탄만을 골라내더군요. 가짜 미끼는 무시하고 진짜 위험만 요격했어요. 완벽합니다. 나토 참관단장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다중 탄두 동시 요격 실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12개의 목표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정말 극한의 테스트였습니다. 전방위 공격 시작.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레이더 스크린이 복잡한 궤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천공투는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격 순서를 계산하더군요.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1번 목표 요격 성공. 2번 목표 요격 성공. 관제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결과는 12발 중 11발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요격률 91.7%였어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나토 참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독일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샬롯, 이건 우리가 알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실험 후 브리핑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히 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공격을 예측하는 AI까지 탑재하고 있었어요.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나토 기술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때 프랑스 장군이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방패가 아니라 전략이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한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뛰어난 이유를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네게브 사막 실험 결과가 알려지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독일이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독일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독일은 항상 신중한 국가인데 이렇게 빨리 결정하다니요. 며칠 후 폴란드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상황의 변화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속했던 상관이었습니다. 샬롯, 상황이 바뀌었어. 프랑스도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당신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 측도 까다로울 거예요. 그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UAE에서 가장 먼저 접촉해왔어요. 왕세제가 직접 한국 방문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터키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방공 기술과 터키의 드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내놨어요. 저는 이런 창의적인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카타르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2030년 월드컵 보안을 위해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이 됐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폴란드에는 극한 추위에서도 작동하는 한냉지 특화 버전을, UAE에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각국 정부를 감동시켰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서방 국가 최초로 글로벌 방산 표준화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이 표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방이 동방을 따라가는 시대가 왔네요. 한 유럽 외교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시대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과 각국 간의 기술 협력 특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해온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4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모두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우러 온 거였어요. 컨퍼런스 첫날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평화를 나눕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철학을 완벽하게 표현한 말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6개월 후 이스라엘에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천공투 시스템이 95%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공격에서 수십 명이 희생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작전 상황실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수많은 미사일이 나타났지만 천공투는 침착하게 하나씩 요격해 나갔어요.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요격 완료! 관제사가 외쳤을 때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국민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 후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동방에서 배운 생존의 철학이었어요.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입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건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였어요.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해답을 찾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말을 한 교수가 있었어요. 한국은 서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군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술도 파트너와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거든요. 그해 말,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푸른 선택이었어요.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철과 화약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생존에 대한 간절함으로 만들어진 희망의 결정체였다. 강국들은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내일을 나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출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특히 어릴 때 저를 입양해서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샬롯, 내가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과 세계 각국 사이의 기술 협력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가끔 네게브 사막에서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철학이었고 평화에 대한 의지였으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세계와 나누면서 말이죠.